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보상, 리워드, 게임에서의 보상에 대해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게임에서 보상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분이 주어져 있는데요. 끝에 질문도 받겠지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입니다. 왜 보상, 특히 지난 몇 년간 보상 분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알아야 할까? 보상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오늘은 보상이 전반적으로 특히 게임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보상 기반 참여를 게임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퍼월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드맵 얘기는 아니고요. 또 세일즈처럼 들리는 발표도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유니티 오퍼월이 무엇이고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AR이라고 하고요. 유니티에서 6년 반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3년 정도는 보상 관련 업무를 하면서 오퍼월과 리워드 인게이지먼트 전반을 리드해왔습니다. 성장이나 전략, 고객 지원, 비즈니스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유니티가 제공하는 모든 오퍼월 관련 비즈니스의 손익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게임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이미 아시죠? 보상은 게임 속 플레이 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을 시키고 몰입하게 만들고 체계화하기 때문입니다. 앱이나 브랜드들이 유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쓸 때마다 쓰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저가 성과를 냈을 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유입시키고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도록 만드는 훅을 설계하는 것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어떻게 설계하고 사용할지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장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상이라는 시장이나 영역을 생각해보면 게임도 물론 그 안에서 강력한 축이지만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20년 전이나 혹은 모바일 생태계가 생기기 전으로 올라가 보면 사람들은 쿠폰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돈을 내고 끝내기보단 그 대가로 뭔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반 정도, 즉 코로나 이후를 보면 유저에게 실제 보상을 제공하는 앱들이 시장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들은 유형적이고요. 유저들이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현금이라든지 현실 세계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입니다. 지난 4에서 5년 동안 그 성장세가 매우 빨랐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보면 좌측에 나와 있는 거시경제 또는 거시적인 트렌드가 한 이유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게임이나 앱, 모든 모바일 디지털 서비스를 포함해서 모바일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모바일 웹 에셋들이 깔려있는 시장에서 유저 행동은 다른 것을 원한다는 걸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인지 유저들은 자신의 시간, 투자, 활동에 대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돌려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립토, 플레이 투 언, 그리고 웹3 게임 붐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P2E에 대한 거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만큼의 붐은 아니지만 유저들의 마음이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의 시장 요인을 자세히 바라보면 그 시기쯤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프라이버시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유저 확보, UA가 어려워졌습니다. 확보된 유저 한 명 한 명에게서 최대한의 가치를 쥐어짜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동일한 유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게이지먼트, 리텐션, LTV를 높일 수 있을까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광고주들은 두 가지를 원합니다. 먼저 다양화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영상 네트워크 또는 플랫폼도 괜찮지만 더 많은 채널을 원하고요. 둘째로 양보다 질이 중요해졌습니다. 게임, 앱,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투자자들은 매출뿐 아니라 이익을 보기 시작했고 결국 품질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유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상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이 세 이해 관계자가 어떻게 함께 움직이고 그들의 가치가 어떻게 정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고주부터 보겠습니다. 광고주는 같은 양 혹은 더 적은 양의 트래픽으로도 더 높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는 종류의 다각화를 원합니다. 그래야 수익 측면에서의 멀티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수치를 보면 약 37%의 광고주가 프라이버시 이슈로 인해서 측정의 어려움이 느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양질의 유저를 꾸준히 확보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머신러닝 모델도 지금의 벡터 수준만큼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광고주들이 UA를 위한 고퀄리티 채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해답 중 하나가 바로 리워드 채널입니다. 왜일까요? 리워드 채널을 사용하면 게임 안에 만들어둔 훅이 보상에 의해서 더 강하게 증폭이 됩니다. 이러한 보상들이 실제로 리텐션과 인게이지먼트를 끌어올려줍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보상 기반 UA를 도입한 게임 개발자의 95%는 이를 통해 경쟁 우위가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광고주라면 꼭 기억을 할 점입니다. 이제 퍼블리셔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익화를 생각할 때 게임 내부의 보상은 게임 플레이의 일부입니다. 즉 유저에게 보상을 주면 더 많이 플레이를 하고 더 오래 남아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유저와 더 오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약간 결혼 생활 같기도 하죠. 어쨌든 내재적 보상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개발사 입장에서 직접 돈을 더 쓰지 않고도 게임 안에 더 많은 보상을 넣고 싶어 합니다. 잠시 후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유저입니다. 유저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상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모두 자기의 시간이나 노력, 지출에 대해서 뭔가를 더 돌려받는 걸 좋아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고 싶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 역시 우리가 유저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험의 일부입니다. 더 나아가 유저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게임을 하는데 아무것도 못 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는 인식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모든 유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목소리가 등장했다는 점조차 꽤 흥미롭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변화들 속에서 거시경제, 산업 트렌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주체가 바로 유저라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여러 세션들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키노트 무대에서 맷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하면 유저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결국 유저들을 위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저희는 돈을 벌고 싶고 하는 일을 잘하고 싶고 멋진 게임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유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시장 트렌드와 요인들 때문에 유저들이 일종의 똑똑한 투자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인앱 결제를 실제로 하는 유저 수 자체는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 훨씬 더 민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향후 10년 동안 일어나리라 예상하는 그림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리워드 시장은 2배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유저들이 이 행동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내일부터 당장 리워드 앱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유저가 이 시장의 중심이고 그 행동 패턴이 향후 몇 년 안에
빠르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저를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이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게임에서 보상 기반 참여를 어떻게 활용할지 보겠습니다. 유니티는 이걸 스펙트럼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게임의 수익화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앱 결제나 광고냐, 좋은 경험이냐, 나쁜 경험이냐, 유저가 게임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냐. 하지만 이제는 수익화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앱 결제와 광고 사이에 실제로는 연속선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연속선이 좌측에서 시작하는데요. 여기는 일반적인 배너 광고가 있습니다. 전면 광고, 리워드, 비디오, 오퍼월 등으로 이어지다가 우측 끝에는 인앱 결제와 구독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하이브리드화 트렌드도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광고 기반 게임들이 인앱 결제를 도입해서 이른바 하이브리드 캐주얼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앱 결제 중심 게임들도 광고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 똑똑한 방식으로요. 유저에게 어색하고 노골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오퍼월과 이 스펙트럼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스펙트럼을 저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합니다. 규모, 금전적 가치 또는 수익성, 마지막은 유저의 의도나 경험입니다. 배너 광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배너는 규모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거의 모든 유저가 보니까요. 세분화는 거의 안 되고요. 하지만 금전적 가치, 수익은 매우 낮습니다. ECPM도 낮고요. 또 KPI도 다릅니다. 주로 브랜드 인지도 쌓기용이죠. 유저에게 배너 광고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나요? 아니요 라고 하겠죠? 좋아하는 분도 있으세요? 네. 그런데 대부분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배너는 이 업계를 돌아가게 만드는 연료의 역할을 합니다. 브랜드로부터 광고비를 끌어와서 게임과 앱을 개발하게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포맷이지만 유저들이 원하는 건 아니죠. 스펙트럼의 우측으로 가보면 규모는 확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앱 결제와 구독은 보통 아주 적은 비중의 유저만이 사용하지만 수익성은 높고 보통 유저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유저 경험 관점에서는 중간 지점에서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 방식이 괜찮다고 느낄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과 연속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단순화해보면 좌측 끝은 핵심적인 광고 인터랙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고개 끄덕이시고 손 들어주시네요. 좋습니다. 중간에는 오퍼월과 라이브옵스가 있고 여기서는 보상 기반 참여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측 끝에는 직접 구매가 있고요. 어제 키노트와 여러 세션에서 유니티가 이 스펙트럼 전 구간에 걸쳐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우스 쪽 발표에서 광고 수익화 얘기가 있었죠. 전면 광고나 리워드 비디오, 플레이어블 등 다양한 포맷들이요. 라이브옵스도 유니티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원격 구성이나 다양한 캠페인 세분화 등의 라이브옵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씀드릴 인앱 결제와 구독도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좌측은 핵심 광고 인터랙션입니다. 스케일 규모가 크고 ECPM은 낮고요. 보통은 서드파티 벤더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상 기반 참여는 규모는 중간 정도지만 ECPM은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의 목적은 표현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레몬즙을 짜내듯이 유저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즉 유저의 리텐션과 인게이지먼트를 더 많이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 끝에는 고액 유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네이티브 쇼퍼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들은 게임이 마음에 들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유저들입니다. 핵심 광고 인터랙션 쪽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제 세션에서 이미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주로 보상 기반 참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되
직접 구매에 대해서도 한 장 반 정도 분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플랫폼들은 일종의 벽을 허무는 추세였습니다. 즉, 애플이나 구글 기기에서 플레이를 할 때 이제는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나서 웹샵을 통해서 인앱 결제를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법규가 변화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개발자나 퍼블리셔, 광고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는 비용을 줄여주고요. 비용 절감은 보통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유저에게는 기회, 그리고 개발사에게는 수익이죠.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바로 충성도의 구축입니다. 즉, 로열티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유저들이 플랫폼에 의해서 분리된 환경에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콘솔이냐, 안드로이드냐, iOS냐, PC냐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일한 에셋을 통해서 확보한 유저들과 인게이지먼트를 늘리고 더 깊은 관계를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플랫폼을 아우르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앞으로는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 웹샵 관련 생태계의 발전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한 것처럼 유니티도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프나 다른 벤더와의 제휴를 통해서 개발자에게 크로스 플랫폼 이커머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유니티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유니티 생태계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게임에서 실제로 돈을 쓰는 유저는 5%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앱 결제 유저 비율이 10% 넘는다. 손들어 보시겠어요? 거의 없죠. 네? 뭐라고 하셨죠? 네. 네, 많지 않습니다. 여기 레고 사람이 450명에서 500명 정도 있습니다. 구매를 하는 사람은 2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재미있죠? 나머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인앱 결제 중심 게임의 경우 유저들 중 90에서 95%는 거의 수익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쓸만한 수익화 수단은 광고뿐이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고는 노골적이라서 UX를 해치고 유저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상 기반 참여가 등장합니다. 보상 기반 참여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하나는 오퍼월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오퍼월이 뭔지 알고 계신 분? 네, 50% 정도 손 드셨네요. 구현을 해봤다. 5%? 농담입니다. 오퍼월은 기본적으로 잠시 후에 자세히 보겠지만 앱 내에 존재하는 마켓플레이스로 유저가 시간이나 때로는 돈을 투자하고 퍼블리셔는 게임 안에 공간과 보상을 제공하고 광고주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유저가 자신의 지갑에서 직접 돈을 꺼내지 않고도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라면 $20를 써야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누군가가 대신 돈을 내고 유저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얻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건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라이브 옵스 툴입니다. 캠페인,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유저 라이프 사이클의 여러 단계에 맞춰서 유저에게 캠페인과 보상을 설계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퍼월과 라이브 옵스가 실제로 함께 잘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왜 그렇게 잘 맞는지 분석을 해보자면 4가지 주요 요소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플레이입니다. 보상이나 캠페인이 게임 플레이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이질감 없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즉 게임 경제의 자연스러운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퍼월은 게임 경제를 확장시키는 장치입니다. 즉 유저가 게임을 계속
진행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상을 제공하고 싶다면 오퍼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옵스도 쓸 수 있는데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유저 인게이지먼트입니다. 라이브옵스 캠페인은 보통 개발자인 우리가 유저가 게임을 더 많이 플레이하고 진척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유저가 20레벨에 있다면 30레벨까지 가도록 캠페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반면 오퍼월에서는 유저가 게임을 더 진행하고 싶다라는 본인의 의도를 바탕으로 이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방식을 모두를 통해서 리텐션과 인게이지먼트, LTV가 높은 양질의 유저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퍼포먼스입니다. 두 방식 모두에서 수익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도 가장 큰 목표는 리텐션과 인게이지먼트입니다. 반면 핵심 광고 인터랙션에서는 주된 목표가 규모를 키워서 수익을 높이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리텐션과 인게이지먼트를 최대한 높여서 장기적으로 LTV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번째는 금전적 균형, 수익성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라이브옵스 캠페인은 보통 여러분이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이고요. 오퍼월 캠페인은 여러분이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브옵스와 오퍼월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라이브옵스 캠페인을 많이 하지 않는 개발자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오퍼월을 도입하신다면 라이브옵스 캠페인으로 이를 어떻게 증폭시킬지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증폭시킬지 고민을 해보세요. 이 장표로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국 다각화가 핵심입니다.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스펙트럼 위에 게임을 올려놓고 상상해보세요. 각 포맷을 어떤 비율로 쓸지, 배너 5%, 전면 광고 20% 등등으로요. 조합을 하다 보면 내 전략은 이거다라는 시점이 옵니다. 내 유저 기반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성장 전략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점은 인앱 결제 중심 또는 인앱 결제만 있는 게임이라 하더라도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되셨죠? 참고로 이 발표에서는 동물 실험은 전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동물이 하나 더 나오기는 하는데요. 오퍼월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세일즈 느낌의 장표입니다. 유니티 입장에서 탭조이는 게임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오퍼월 솔루션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오퍼월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개발사에게 유니티가 핵심 프로바이더고 이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퍼월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퍼월을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유저 입장에선 옵트인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유저에게 강제로 등장하는 방해형 요소가 아니고 유저가 내 시간을 또는 돈을 여기에 투자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점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유저는 실제로 돈을 쓰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유저들을 그 지점에서 포착을 합니다. 인앱 결제 매출을 해치려는 게 아니고요.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오퍼월은 다른 광고 포맷과 비교를 했을 때 이 CPM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평균 ECPM이 약 $280 수준이었는데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퍼월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가치의 교환을 만들어냅니다. 모두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가치를 얻게 됩니다. 광고주는 양질의 유저를 얻고 게임 안의 훅과 UA 활동을 강화하니까요. 퍼블리셔는 직접 돈을 안 쓰고 추가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유저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보상을 받습니다. 이 마켓플레이스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보면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됩니다.
유저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유저 확보 측면에서,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수익화 측면에서 이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UA부터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만 봐도 아시겠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유니티의 안드로이드 관련 데이터인데요. iOS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리워드 채널을 사용하는 광고주의 약 20%가 이미 오퍼월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의 마케팅 믹스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광고주만 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카테고리의 광고주들이 오퍼월을 사용하고 있고 이미 여기에 마케팅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적어도 유니티가 제공하는 오퍼월 안에서는 거의 모든 유형의 유저에게 맞는 오퍼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광고주가 유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롱텀 인게이지먼트, 멀티 리워드 캠페인 등이 있는데요. 게임 안의 훅이나 요소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플로우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튜토리얼을 완료하라고 한 다음에 작은 보상을 주고 그 다음 20레벨까지 도달하세요. 더 나아가 100레벨까지 도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를 완료하세요. 같은 식으로 단계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플로우에서는 유저가 원하는 최종 보상을 얻기 위해 여러 단계의 마일스톤을 거쳐야 합니다. 많은 경우 유저는 끝까지 달성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이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찰가를 단계별로 다르게 해야 합니다. 멀티 리워드의 장점은 여러분이 유저에게 도달하게 하고 싶은 각 이벤트마다 개별 입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좋으냐 하면 얻는 만큼만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게임에서 유저별 정확한 LTV를 알고 있다면 거의 리스크가 없는 UA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데일리 리워드입니다. 데일리 리워드는 저희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전에 출시한 캠페인 유형입니다. 유저에게 더 자주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벨 기반 게임이 있다. 그래서 레벨 1, 2, 3, 4, 5를 넘어가야 한다. 또는 반복적인 이벤트로 구성된 게임 플레이가 있다면 유저가 특정 이벤트를 완료할 때마다 보상의 일부를 나눠서 지급하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정 기간 동안 한 게임에 대해서 유저 플레이 세션 수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보통 캐주얼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등에 특히 잘 맞았습니다. 근데 지난 1년 반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 게임이 상당히 헤비하더라도 반복적인 이벤트 구조가 있다면 데일리 리워드로 새로운 세그먼트를 게임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게임을 깊게 파고드는 헤비 유저에게는 멀티 리워드 캠페인을 통해 관계를 심화하고 체험하러 온 유저에게는 반복형 보상으로 훅을 만들어 게임에 머물도록 만드는 식입니다. 마지막은 이미디엇 컴플리션, 즉시 완료 유형입니다. 쇼핑 오퍼, 이커머스, 설문 등의 웹 기반 오퍼들이 들어갑니다. 이건 지금 당장 끝내고 보상을 받고 싶다는 유저에게 잘 맞습니다. 이 CPM은 다소 낮지만 보통은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임계점을 앞둔 유저에게 잘 맞습니다. 코인 10개만 더 있으면 한 판 더 할 수 있는데 같은 상황에서요. 이해되셨죠? UA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앱의 수가 특히 리워드 앱이 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여러분의 유저를 확보할 수 있는 UA 채널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리워드 채널에서 유저를 확보할 때마다 꼭 기억할 점은 그 채널이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규모와 퀄리티와 장기적인 수익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UA 활동의 KPI가 무엇인가도 정의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일단 부스트 캠페인을 통해 유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은 나중에 생각하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전략이고 이런 목적에 맞는 채널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나는 오래 남아줄 양질의 유저를 확보하고 싶다. 이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인 수익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퍼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이 슬라이드를 많이 썼습니다. 장르나 카테고리 기반 텍소노미 관점에서 봤는데요. 사진 찍고 삭제하셔도 됩니다. 농담이에요. 일단 기존에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업계를 장르나 카테고리 기반으로 나눠서 봤고요. 그래서 보통 하이퍼 캐주얼은 오퍼월과 잘 맞지 않는다. 러너류고 메타데이터가 엄청 무겁지 않고 유저가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일반 캐주얼 이상 장르에서는 꽤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트렌드 때문에 하이퍼 캐주얼이 하이브리드 캐주얼이 가고 반대로 변화가 생기면서 이 문제를 게임 경제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게임에서 인앱 결제를 하는 유저의 비율이 3% 이상이라면 여러분의 게임 경제는 오퍼월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유저가 보상을 쓸 대상이 게임 안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이 유형적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보상이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 커런시만 있는 게임은 오퍼월과 잘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발표 끝나고 하이퍼 캐주얼 러너 게임이 있는데 결제 유저는 거의 없지만 오퍼월로 한번 그들을 쥐어짜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저는 시간 낭비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대신 좀 더 견고한 경제 구조를 설계해 보자고 제안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오퍼월이 써먹을 만한 수단이 생기고 게임 경제의 확장으로서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디엄 커런시 중간부터 하드 커런시까지가 오퍼월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이 유형적이고 일부 유저들은 실제로 지출을 하고 있고 나머지 유저들은 오퍼월을 통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표인데요. 이 다음 장표는 더 좋아합니다. 수익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까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KPI의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리텐션과 인게이지먼트를 우선시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기반 참여는 리텐션과 인게이지먼트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로 수익도 높여줍니다. 오퍼월을 사용하면 처음부터 수익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KPI를 정의하고 유저를 게임으로 돌아오게 할 방법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저를 확보하는 방법이나 수익화 시점, 세분화가 필요한지, 어떤 유저층에 접근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언급했듯이 내 유저 기반의 잠재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전면 광고를 보고 이탈하지 않는 5에서 20%만 노리는 게 아니라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내 성장 전략에 가치를 더해줄 것인가, 그리고 유저에게도 전달되는 가치가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모두가 궁금해할 방안의 코끼리가 나옵니다. 진짜 코끼리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오퍼월을 사용하면 인앱 결제 수익을 잠식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생각해봤다. 손 들어주세요. 네, 그만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난 5에서 7년 동안 게임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해왔던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오퍼월을 도입하면 내 인앱 결제 유저는 어떻게 될까? 줄어들까? 수익이 줄어들진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테스트하고 싶었는데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관관계는 쉽게 밝힐 수 있지만 인과관계는 분석이 어렵습니다. 오퍼월을 사용하면 구매 시점이 늦춰질까 같은 문제는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장표는 없지만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퍼월에 들어오는 유저는 의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구매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만 잘 깨주면 실제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만 봐도 오퍼월 사용과 구매 사이의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이 게임은 빅피쉬에서 만든 에버머지라고 하는데요. 아세요?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 게임 매출의 90%는 인앱 결제에서 10%는 광고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새로 오퍼월을 도입했는데 이 회사도 여러분처럼 결제 유저는 건드리고 싶지 않으니 오퍼월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인앱 결제 매출을 잠식할까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결제 유저의 50%에게만 오퍼월을 노출했더니 당연히 수익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비결제 유저 100%로 확대하자 또 상승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의를 하고 저희가 이제는 때가 됐다. 결제 유저로 확대를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이 되면 최상위 결제 유저는 빼놓고 확대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제 유저를 대상으로 A/B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오퍼월에 의한 신규 수익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인앱 결제 수익 잠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0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전체 유저에게 롤아웃 했을 때가 이 그래프인데요. 당연히 더 많은 유저가 오퍼월을 보게 되면서 오퍼월 매출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스파이크는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중요한 건 인앱 결제 ARP DAU가 10%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건 아니고 일부 인앱 결제 유저가 오퍼월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인앱 결제 구매를 했을 수도 있고 오퍼월 때문에 결제를 멈췄다는 식의 세그먼트는 찾지 못했습니다. 오퍼월은 그들에게 게임에 더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전체 유저 기준 ARPDAU가 13%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세 개의 스파이크가 있는데요. 오퍼월에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커런시 세일이라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땡스기빙 같은 특별한 연휴나 주말 기간에 커런시 세일을 진행합니다. 개발사가 내가 받고 있는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보상을 유저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유저가 오퍼월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이런 행사가 있는 주말이나 연휴 동안 매출이 크게 증가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잠식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오퍼월이 게임에 통합되었을 때 리텐션이나 인게이지먼트, 매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마이게임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표는 일종의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장표인데요. 일단 오퍼월을 구현할 때 라이브옵스나 코어 광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디에 배치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보통 코어 광고는 리텐션을 심하게 해치지 않는 곳에 배치를 합니다. 인앱 결제 스토어도 비슷한 위치에 있죠. 라이브옵스 캠페인도 보통 인앱 결제 그 근처에 많이 배치를 합니다. 반면 보상 기반 참여의 경우에는 유저의 여정과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저가 언제 내 참여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다고 느낄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인앱 결제 스토어 아닐 수도 있고 레벨 클리어 직후의 홈 화면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싶은데 뭔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점들입니다.
물론 정확한 위치 선정은 보통 유니티의 컨설턴트나 어카운트 매니저 그리고 오퍼월에 익숙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게임즈의 경우 게임 인앱 스토어와 홈 화면 두 군데에 오퍼월을 배치해서 모두에게 잘 보이게 했고 전체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잠식 효과는 두렵지 않으니 모두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초기에 테스트와 세분화를 했는데 결국 모두에게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퍼포먼스입니다. 동일한 세션 수에서도 ARPU가 크게 상승했고 세션 깊이도 눈에 띄게 깊어졌습니다. 즉 리텐션과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수익 측면에서 KPI를 확실하게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유니티의 여러 기능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커런시 세일 프로모션입니다. 2배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 오퍼월에 들어오면 같은 시간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곧 설명드릴 지오 멀티플라이어라든지 커런시 세일, 세분화 등 다양한 기능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아까 장르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게임의 커런시 구조나 경제가 충분히 탄탄해지면 장르와 무관하게 오퍼월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장르 텍소노미를 오퍼월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보지 않고요. 대신에 게임 경제를 봅니다. 우측 그래프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유저를 세션 수에 따라서 구간별로 나눴고 각 구간에서 막대 그래프는 ARPU를 보여줍니다. 빨간색, 주황색 막대는 오퍼월을 사용한 그룹의 ARPU이고 파란색 막대는 오퍼월을 전혀 보지 못한 A/B 테스트 대조군의 ARPU입니다. 전체적으로 ARPU가 상승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는 게임 안의 리텐션과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오퍼월에서 추가로 발생한 수익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지오 멀티플라이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티어 2나 티어 3 국가에서 광고가 지출하는 비용은 미국 같은 티어 1 국가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치 교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 국가의 유저는 같은 행동을 했을 때 미국 유저보다 적은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리텐션이나 인게이지먼트, 수익을 모두 고려했을 때 가능한 이 잠재력을 최대한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티어 2나 티어 3 국가 유저가 받는 보상을 조금 더 높여주자, 부스트해주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들도 오퍼월에 충분히 참여하고 규모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오 멀티플라이어는 특정 국가에 대해 기존 환산 비율보다 더 높은 배수, 멀티플라이어를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달러를 내면 100잼을 준다면 티어 3 국가에서는 150잼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유저당 마진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규모나 장기적인 리텐션, 인게이지먼트, 수익을 모두 고려하면 훨씬 개선됩니다. 이 슬라이드 중요하다는 점 다시 기억해 주세요.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보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수년간의 트렌드를 보면 유저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사에 오신 이유도 여기에서 뭔가를 얻고 싶었기 때문이죠. 네트워킹이든 경품이든 무엇이 되었든 말이죠. 재미로 오셨을 수도 있지만요. 결국 자신이 투자한 시간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유저도 똑같습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장 전략을 수립할 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기존 가정들에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이게 인앱 결제를 잠식하지 않을까? 유효한 질문이고 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라이브옵스든 오퍼월이든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데이터를 보며 검증을 해야 합니다.
성장 전략에 끊임없이 도전하시고요. 수익화는 이분법이 아니라 연속선, 스펙트럼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런칭하든 항상 적용되는 이야기인데요. 새로운 캠페인이든 UA 캠페인이든 수익화든 어떤 채널이든 시작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선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KPI를 정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규모, 리텐션, 수익의 질인가, 엔게이지먼트인가 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업계가 빨리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따라 뛰기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익을 내야 하고 그 이익이 지속 가능해야 하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KPI를 정의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무엇이 잘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유저를 중심에 놓고 오퍼월이 인앱 결제를 잠식한다 같은 믿음이 정말 사실인지 의심하고 검증하고 꽤 부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